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습니다. 미 FOMC를 한 주 앞두고 미국 금리 인상 리스크에 한은이 신중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에 맞춰 타협을 이루지 못하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별도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서울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유통업계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두산그룹은 동대문에 위치한 두산타워를 앞세워 올해 사업권이 종료되는 롯데와 SK그룹을 겨냥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때 부채 공룡이란 오명을 남겼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안정적인 정책 사업으로 1년 8개월 만에 12조 원 이상 빚을 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일 금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견된 행보였다는 반응인데요. 기준금리 동결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합위원회를 열고 금통위 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1%포인트 떨어진 이후 3달째 연 1.5%를 유지합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배경에는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요했습니다. FOMC 내부에서도 그 시기와 속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기 전까지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 경제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흥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3개월간 10조 원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외국인 자금 이탈은 대외 리스크 확대에 국제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초경제 여건이 양호한 만큼 신흥국에서와 같은 급격한 자본 유출 우려는 적다는 의견을 비췄습니다. 은행 부문의 요양 건전성이 양호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흥국에서 선진국의 자금 흐름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과 좀 차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총재는 미 금리 인상이 중국의 경기 둔화 지속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추가 하락 등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 일어날 경우 그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은 배제할 수 없다며 금리 결정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에 더해 가계부채가 1,130조 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도 한은 입장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엔 부담스럽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엔 어려운 실정이라며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수출이 6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감소하는 등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중국의 경기 둔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와 시티그룹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다음 달에 한은이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상과 동결을 두고 시장의 전망이 여전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 절반 이상이 9월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금리를 대상으로 베팅에 나서는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28%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6일과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우리 시각으로 18일 새벽 3시쯤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부가 여당과 함께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며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사실상 노동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에 맞춰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해결과 경제 제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용 안정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기회를 강조하면서 내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유통업계가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올 연말 다시 한번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올해 11월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인데요. 사업권을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들 중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1차 면세대전에 이어 올 연말 또 한 번의 면세점 전쟁이 불붙습니다. 연말 면세사업권 특허가 끝나는 사업장 수는 총 3곳으로 롯데 소공점과 잠실점 그리고 SK의 워커힐 면세점입니다. 과거에는 10년마다 면세점 특허가 자동으로 갱신됐지만 관세법이 바뀌면서 기존 운영업체도 특허권을 놓고 5년마다 신규 기업들과 똑같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통업계에서 면세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시내 면세점 입찰 전의 관전 포인트는 롯데입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 논란으로 특허권 사수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업계의 관심은 롯데의 점포 수성 여부입니다. 롯데는 현재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2곳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공점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조 원, 매장 한 평당 평균 매출 5억 원을 올렸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장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24년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SK네트워크스도 사업권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SK의 워커힐 면세점은 오는 11월 중 리뉴얼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오랜 수감 생활을 접고 경영에 복귀한 만큼 면세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SK네트워크스 관계자는 호텔과 카지노 등 복합 휴양형 입지 우수성을 고려해 기존 워커힐 면세점을 수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 SK의 수성에 도전장을 내민 곳은 두산입니다. 두산그룹은 동대문에 위치한 2타를 입지로 내세웠습니다. 연간 700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고 16년간 쇼핑몰을 운영해온 만큼 면세권 획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상반기 시내 면세점 신규 입찰 때 고배를 마신 신세계 DF는 면세 사업에 재도전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세계는 현재 부산과 인천공항 2곳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면세 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진출 여부가 관건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에 비해 0.23% 상승했고 매매 가격 또한 0.09% 올랐습니다. 구별로는 강북, 관악, 성북, 노원 등 소형 아파트가 많이 몰린 비강남권의 아파트가 전셋값과 매매 가격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값도 지난주 0.02%에서 금주 0.08%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상승폭이 미미해 구의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동의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랜드, 헌트, 스코필드 등 한국에서 잊혀진 이랜드의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이들 브랜드들은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랜드 그룹의 중국 법인인 이리에는 이랜드가 중국 중상류층을 공략한 결과 현재 10대와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상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같은 전략으로 지난 1997년 25억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총 2조 5천억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랜드의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옷의 원단부터 매장 이미지까지 고급화 전략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인이 좋아하는 붉은색과 팬더 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네트워크와 인지도 관리를 꾸준히 전개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부채 공룡으로 낙인 찍혔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1년 8개월간 12조 원 이상의 빚을 줄였습니다. 이재영 사장 취임 이후 금융부채 감축과 안정적인 정책 사업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로비에 설치된 전자시계. 이 시계는 LH가 지난 6월 진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설치한 부채 시계입니다. LH 임직원들은 출퇴근 시 시계를 보며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LH의 금융부채는 93조 1941억 원입니다. 금융부채가 가장 많았던 2013년 말 105조 7천억 원과 비교해 12조 5천억 원이 넘는 빚을 갚은 것입니다. LH는 부채 감축으로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이재영 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임대주택 리츠 활용이라든지 대행개발 등 민간과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성을 높이면서 부채를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 및 그다음에 직원 복리 후생비 등을 자발적으로 절감하는 등의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서 이 사장은 지난달 말 노동조합을 직접 찾아다니며 전 직원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절감한 재원은 120여 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다. LH는 판매 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재고자산 판매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장은 지역본부장 등 주요 임원들과 판매 목표 달성 경영 계약을 맺고 보상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27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올리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17조 8천억 원을 판매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실적을 올렸습니다. 부채 규모가 줄어들자 신규 사업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과 저소득층 주거급여 조사 등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LH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잇는 고속전철 사업과 인도 스마트시티 사업,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등 해외 사업도 활발히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모펀드는 49명 이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폐쇄형 펀드로 슈퍼리치로 불리는 거액의 자산가나 연기금, 보험 등 기관이 주요 고객입니다.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0.33%포인트 손해를 덜 본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에 비해 4.05%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3년 수익률을 놓고 보면 격차가 더 심했습니다.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9%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우위를 점했습니다. P2P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여윳돈을 굴리려는 사람 사이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개인 간 대출 중개 방식을 말하는데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지만 IT 기술을 활용한 대출 심사로 연체율 0%를 기록해 금융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P2P 대출업체의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월세 보증금과 결혼자금 등 다양한 목적의 대출 신청에 대한 투자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업체가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받은 뒤 적정 금리를 매겨 게시판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대상을 골라 십시일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식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신용등급 4에서 6등급 사람들이 주요 고객으로 대출 금리는 연 10% 내외입니다. 연 30%대인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금리보다는 낮고 은행 금리보다는 높은 중금리 대출인 셈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금리에 비해 연체율이 높아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P2P 대출업체들은 이런 상식을 깨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만 어제까지 156건에 걸쳐 총 44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이뤄졌는데 연체율은 0%입니다. 높은 신용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의 연체율도 0.5에서 1%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연체율 0%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P2P 대출업체들은 대출 서류와 신용 등급 등에 나타나지 않는 숨은 연체 가능성을 IT의 힘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이를 남에게 자랑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은 신용도에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 자영업자 대상 대출의 경우 매장에 설치된 결제기기 정보를 통해 실적을 분석합니다. 서류상 담보와 대표자의 개인 신용만 보고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금융회사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대출 심사 과정은 혁신 없이 안전한 대출만을 고집하던 기존 은행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전국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 푸르지오의 월드마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244.98제곱미터의 월세를 살려면 보증금 1억 원에 월 1,0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월세가 비싼 곳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242.26제곱미터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만 원입니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244.543제곱미터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0만 원, 방배동 베네셀의 242.63제곱미터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전국 월세 상위 100곳은 서울이 98곳, 부산이 1곳, 경기도가 1곳으로 거의 모두 서울에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37개국 딜러 사장단 235명을 국내로 초청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신규 딜러 대회를 열었습니다. 신규 딜러 사장단들을 만난 정의선 부회장은 고객 없이는 현대차도 존재할 수 없다며 현대차의 목표는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미 지역 1,041개, 중국 863개, 유럽 1,670개 등 전 세계 총 6,181개의 딜러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우수 딜러들을 영입해 연말까지 총 6,320개의 딜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입차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브랜드 점유율을 살펴보니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남 지역에서 38.56%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벤츠의 전국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19.25%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남에서는 벤츠를 따를 자가 없는 형국입니다. BMW는 인천에서 점유율이 28.64%로 가장 인기가 많았고 제주에서도 최다 판매 수입차였습니다. 폭스바겐은 대전, 강원, 충북, 경기에서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구에서 포르쉐와 제규어 등 최고급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에서 이들 브랜드의 점유율은 전국 점유율의 2배에서 3배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청년층으로의 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인 오는 29일에는 국내 증권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6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인 48.9%가 추석 상여를 못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14일부터 사흘간 온비드에서 3,128억 원 규모 1,893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가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사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읽어서 자기가 돈키호테라고 착각하는 알론조. 거울 방패에 갇힌 알론조는 사방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다 이내 정신을 잃습니다. 거울, 즉 적나라한 현실을 맞이하는 순간 생동하던 그의 꿈이 멈춰선 것입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이룰 수 없는 그 꿈과 이상을 향해 주어진 길을 걷자고 다시 일어나 외칩니다. 400년 넘게 사랑받아온 소설 돈키호테를 재구성한 맨 오브 라만차가 올해로 한국 공연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돈키호테의 현실과 꿈 사이의 갈등을 진지하게 파헤칩니다. 현실의 높은 장벽에도 아랑곳 없이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하는 돈키호테의 이야기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버리려 했던 진짜 삶의 가치, 이상과 꿈을 되살려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이라도 도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나은 삶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대표곡 이룰 수 없는 꿈이 선사하는 감동은 이 작품의 백미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제수를 데리고 국중국을 해서 잃어버린 꿈과 희망에 대해서 그 제수들한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부르는 임파서블 드림은 정말 어떠한 공연보다도 가장 강렬하고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배우의 연기를 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맨 오브 라만차에는 연기력과 가창력으로 무장한 조승우와 류정환이 나란히 무대에 섭니다. 맨 오브 라만차는 정말 그런데 뭐 하나 빠짐이 없이 골고루 가진 배우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을 바라보는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 배우는 그걸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오브 라만차는 11월 1일까지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가장 미친 짓은 현실에 안주하고 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외치는 돈키호테의 대사가 보는 이로 하여금 먹먹함을 선사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비와 함께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꽤 쌀쌀할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차츰 비구름대가 몰려와 흐려지면서 새벽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적으로 확대되겠고요. 오전에 북서쪽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경기, 강원도는 5mm 내외, 충청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로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 쪽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3도, 춘천 2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과 울진 21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밤이면 점차 개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대구 2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부터는 다시 쾌청한 하늘을 되찾겠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보이며 야외 활동하기 더할 나위 없는 날이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목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계절이 바뀌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직장인들은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데요. 한 주간 받은 스트레스를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일상에 쉼표를 주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